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보셨고, 오늘 286페이지에 기획공개서에 대한 등록 취소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뭐 자격 취소 사유가 어떻다, 자격 정지 사유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넘어갔죠. 지금 그거 외울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오늘 등록 취소도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또 지정 취소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286페이지에 다음의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거는 지금 내용을 좀 보고 합시다. 안에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할 때 다 했습니다. 그걸 뭐 그냥 그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외우기가 곤란하니까 첫 글자를 따가지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제 표현할 때 등록 절대 취소라고 표현할게요. 자, 첫 글자에 이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뭐 첫 글자 따가지고 하니까 뭐 이 글자에 무슨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굳이 의미를 두면은 사부하면은 누구 사부하면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많습니까, 젊었습니까? 좀 많죠, 그죠? 중개사무소에 있는데 인근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무원이 지도감독하러 왔다가 방금 당신 사무소 쪽으로 갔다. 그럼 그 사무소를 지도감독하러 온다 이 말이죠, 그죠? 공무원이 지도감독하러 온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습니까? 문 닫고 가버리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런 거 어디에서 자주 볼 수 있냐면은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카메라 쭉 가면 중개사무소가 전부 다 문이 닫혀 있고 앞에 있으면 하죠, 그죠? 자, 공무원이 갔어요.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 문이 잠겨 있어. 그럼 공무원이 어쩌구리 내가 온다는 거 알 건데 도망을 가서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리겠다. 그거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죠, 그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겠다.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죠. 한 달 동안 기다리겠다.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죠. 3개월 동안 기다리겠다.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죠. 왜 안 가도 돼요? 자,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 안 해야 되죠. 자, 근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어차피 가면은 며칠 안 올 거라고 작정을 합니다. 아이고, 뭐 며칠 안 올 건데 청소를 하고 가자. 청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자. 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하러 왔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그때서야 문 잠그고 바라락 도망가면 안 되죠. 그것도 도망을 가더라. 이건 도망도 아닙니다. 그죠? 2등으로 도망가면은 완전히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양 사부가 2번이나 2등으로 결정되면은 등록을 취소한다. 자, 요 중에서 이 부분은 어느 게 많이 나오고 어느 게 작게 나오고 이런 것 없이 전부 다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 이중으로 하는 게 3개 있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 중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 꼭 나온다 했어요. 자, 이거 2등 줄여가지고 이중 등록이에요. 이소, 이건 뭡니까? 이중 소속이죠. 양 하면은 양도 대여입니다. 등록증 빌려주면은 무조건 취소된다 그러죠. 물론 등록증 빌려주면은 등록이 취소되고 자격증 빌려주면은 뭐가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된다. 양도 대여입니다. 4.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자, 기업공개사 사망했어요. 개인이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것은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럼 등록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등록 취소줍니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원래는 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경우, 자, 이래 되는데, 그러면 첫 글자를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드는 첫 글자는 거 하면은 거래계약서로 들어가요. 근데 두 개 다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거짓하는 거 생략하고 부정하게 등록했다. 등록을 못한 사람이 등록하면은 등록 취소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회, 요건 조금 이따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우리 결격사유 할 때 일반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근데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등록 취소준다 그러죠. 그다음에 정지예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은 운전면허 취소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여기서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등록이 취소돼요. 하여튼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무조건 취소돼요. 자, 이 중에서 2회 이게 뭐냐면은 2회가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를 했다. 자, 요 내용은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기사를 한번 봤느냐면은 우리 편의점에 가서 뭐 음료수 마시면은 계산을 하고 마셔야 됩니까? 마시고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하고 마셔야 되죠. 그런데 음료수를 내가지고 그 계산대 앞에 놓습니다. 와가지고 일단 마셔요. 일단 마시고 계산을 하는데 2,000원짜리 마시고 1,000원 밖에 없다고 1,000원만 줍니다. 벌 받아야 되죠. 그죠? 징역 6개월이 채워져요. 벌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2,000원짜리 마시고 1,000원 줬다. 이거 징역 6개월 할 정도는 아니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완전히 상습범이에요. 늘 그래 해가지고 벌을 한번 받았다. 그래 놓고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상습범이니까 벌을 큰 거 준다. 그런 의미로서 업무 정지라는 잔잔한 것을 최근 1년 이내에 2번이나 받고 다시 또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 이러면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래요. 자, 다시요. 절대 취소 사유가 이 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이소하면은 뭐죠? 이중 소속 양도대회죠. 자, 양도대회인데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거나 양도대회나 똑같죠. 그죠? 그 뒤에 등록증을 양도대회 했다. 여러분들 양도대회 이래 보시면 되고 사하면 뭐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다. 그 다음에 2회 최근 1년 이내 뭐를 2번 받고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받는 행위. 그다음에 2등 하면은 이중 등록이죠. 결격사에 해당됐다. 정지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했다. 자, 여기에 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찾아라. 행정처분 중에서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록 1월달이라 하더라도 요거를 좀 외우고 가자 이거고. 자, 오른쪽에 등록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재량적 등록 취소 사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안에 내용은 지금은 생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업무 정지예요. 289페이지 업무 정지인데 행정처분 전체적으로 할 때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다 그러죠. 예, 거기 파란 거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틀린 게 나오냐면은 자, 원래가 최고가 6개월이에요. 최고가 6개월인데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그죠? 업무 정지 늘리면은 9개월까지 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어요. 자, 그 밑에 자, 이 경우 기업공개사에 대해서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A시군구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럼 A시군구청장, A시군구청장이 있죠. 자, A시군구청장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한다.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럼 A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다. 자, B 시군구에 분사무소가 있어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1번이라고 이 사람을 2번이라 하면은 우리 등록 취소는 누가 줍니까? 등록시켜준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주죠. 마찬가지로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줘요. 누구에게 주느냐?
개업 공개서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주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주죠. 그러면은 1번 등록관청이 주사무소 소지지 주사무소인 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 정지 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분사무소의 업무 정지는 1번이 주겠습니까? 2번이 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정지는 누가 준다?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주죠.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이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이 부분은 우리 법에서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문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고,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자격은 무조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나오면 무조건 틀렸어요. 거꾸로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이거는 무조건 틀렸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리게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주죠. 등록관청이 주니까 등록관청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그죠?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등록관청이.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 이거 볼 때는 이거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중개보수 부분하고는 또 구분해야 돼요. 자, 중개보수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한다 그랬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그 시도조례가 주택 소재지하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하나만 외우자. 무슨 소재지를 합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분사무소라면은 주사무소 소재지다. 분사무소 소재지다. 분사무소 소재지죠. 그거는 돈을 받는 것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받는데,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에게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은 업무정지 기준이 쭉 나와 있는데, 업무정지는 많죠, 그죠? 근데 업무정지는 많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업무정지 기준 해가지고 6개월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1개월, 이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워집니다. 충분히 외워집니다. 외워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292페이지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했죠, 그죠? 누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즉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장이에요. 자, 거기 4번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법의 시효제도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을 때 업무정지를 회초리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쫓겨보내는 것을 등록 취소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그 학생이 11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날 회초리 때리는 게 업무정지죠, 그죠? 근데 이게 막 그냥 바빠서, 엄마가 바빠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 지나고 난 뒤에 딸 불러갖고, 니 3년 전에 10시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회초리 때려야 되는데 회초리 안 때렸다 맞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말이에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3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 3년,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시효제도는 업무정지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질문할게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 없다는 말이에요. 등록 취소 사유도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은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업무정지만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오른쪽에 지정 취소는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만 할 때 공부를 해줘. 그죠? 일단 지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거 넣으면 무조건 틀리죠. 그죠?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하여튼 거래 정보 사업자 되고 나는데 어떤 거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감독상 명령 위반 요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이에 안 들어간다 그러죠. 자, 그다음에 293페이지 제일 밑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적을 때는 제재 이거는 빼버릴게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자, 의미가 이 법이 우리 법에 들어온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기업공개사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어요. 아니면은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했습니다.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받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자,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면 기업공개사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주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기업공개사에게 주죠. 그런데 폐업을 하면 기업공개사 아니죠. 그럼 기업공개사 아닌 자에게, 즉 폐업하고 난 뒤에는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재등록한 기업공개사하고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기업공개사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받기 전에 일단 폐업만 하고 다시 등록을 하면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이 행위로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그죠? 행정처분할 수 있다. 자, 행정처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등록 기업공개사가 폐업하기 전에 행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재등록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까지는 지문에는 나올 수는 있지만 틀리게 나올 건 없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서는 틀린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세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번에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이래가지고 294페이지에 자, 폐업신고 전에 기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자, 이래 있는데 자, 어떤 기업공개사가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자, 업무정지를 받았다 또는 과태료를 받았다 이래요. 또는 과태료를 받았다. 그럼 이 부분을 보려 그러면은 절대 취소의 2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만 외울 건 아닌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의 절대 취소에 보면은 2회 하는 게 나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에 보면은 3회가 나와요. 업무 정지에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2회가 나오는데 요것만 보고 갈게요. 자, 절대 취소의 유예는 최근 1년 이내에 뭐를 2번 받고?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받는 행위죠. 상대 취소의 3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의 3회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를 합해가지고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받는 행위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게 버리크입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버리크입니까? 하여야 한다는 게 버리크죠. 그러면 2번 위반했다, 3번 위반했다. 어느 게 버리크해야 됩니까? 3번 위반하는 게 버리크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법에 이래 있으면서 요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았다는 말은 정지를 3번 받은 것도 들어가죠. 업무정지 3번 받았다는 말은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았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상대 취소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뺍니다. 정지 3번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요거는 상대 취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지 두 번 받고 과태료 한 번 받았다. 이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시 정지를 받았다. 그럼 과태료 빼버리면은 정지 두 번 받고 다시 정지 받았죠. 이건 절대 취소죠. 그러니까 상대 취소는 이런 거는 다 뺀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업무 정지에 위에는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합해서 두 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 자, 요 부분은 지금 외울 건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오늘 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전부 다가 최근 몇 년 이내입니까?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죠. 그럼 결론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떤 교육공개사가 3년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3년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원인으로 지금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는 몇 년 동안 간다고 봐야 됩니까? 1년 동안 간다 그죠? 효과는 1년 가죠. 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폐업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재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되죠. 몇 년 동안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된다. 자, 1년간 승계된다.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틀리게 넣으면 3년이라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1년간 승계되는데 재등록한 날로부터 1년입니까? 폐업한 날로부터 1년입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까?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된다. 요 지문이 나오면은 1년이나 3년이냐 이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날로부터 재등록한 날도 아니고 폐업한 날도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요거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첫 번째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의 1번에 동그라미 1번 요거는 등록관청은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한 기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한 기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요 질문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기업공개사가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습니다.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는데 등록 취소 받기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재등록한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폐업하기 전에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없다?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그죠? 자, 등록 취소 주는데 자, 등록 취소되게 되면 결격사에 해당하죠. 결격사인 지가 오래됐으니까 결격사에다 말은 기억이 나는데 안에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죠? 간단하게 안에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기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하면 등록 취소준다 그랬어요. 물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법인 자체의 결격사에를 봐가지고 등록 취소주고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은 업무 정지를 준다. 그럼 결격사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결격사유에 나머지는 공통점이 업무정지 받았다, 자익정지 받았다, 집행유예 받았다,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는 것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예요. 기간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3년. 그러면은 첫 번째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교도소 갔다가 나왔다 3년 동안 결격사유죠. 그죠?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는 기간이 있죠. 그럼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됐다.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자격 취소돼도 자격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몇 년 동안? 이 법 들어가야 되죠.
공주에서 법에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자격 정지 받으면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를 법인이 받았을 때는 그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에게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 정지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 아니죠. 업무 정지 사유 발생했을 때 있던 임원이나 사원이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 법인도 결격사에 해당한다.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만 뽑으면은 등록 취소되면은 몇 년 동안 결격사입니까? 3년 동안 결격사유죠. 3년 동안 결격사유다 하는 말은 등록 취소되고 3년 동안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행위로 등록 취소줍니다.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사에 해당한다? 원래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는 게 맞죠. 자,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는 등록 취소 주면은 3년간 결격사에 된다. 3년 동안 중개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1년 동안 폐업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1년 동안 업무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등록 취소되면은 3년간 중개업무를 못하게 하는데 1년간 스스로 안 했다. 그럼 여기에서 또 등록 취소주 가지고 3년 동안 중개업무를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3년에서 스스로 안 한 1년을 빼줘야 되겠습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하지만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줬을 때 그때 결격사에는 절대 3년이 아니고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은 결격사유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결격사유에 요거 같이 해야 되는데 결격사유에서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했고, 자, 문제는 지금 단위에 들어갔고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하고 3년 넘게 폐업을 했어요. 3년 넘게 폐업을 했다. 그럼 원래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 줄 수 있죠. 그죠?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무를 못하죠. 근데 스스로 3년 넘게 업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위로 여기에서 등록 취소주 가지고 또다시 3년 동안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3년 넘게 업무를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안 주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은 등록 취소 못 준다.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은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가, 자, 여기에서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했어요. 업무 정지 받을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다.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 당연히 업무 정지 줄 수 있죠. 그죠? 자,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업무 정지는 기간이 최고가 몇 년이 얼마입니까? 6개월이다 그랬죠.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이지만 아까 업무 정지의 효과는 몇 년 동안 갑니까? 1년 동안 가죠. 그죠? 효과가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 정지 받을 행위라고 폐업 기간에 1년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업무 정지 받은 효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은 업무 정지 못 준다. 폐업 기간에 1년 초과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세 번째예요. 자, 다시요.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 정지나 다시요. 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했다. 그러면은 재등록한 기업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 승계되죠.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된다. 무슨 날로부터? 절대 폐업일로부터 재등록한 날로부터 아니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에 몇 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 준다. 3년.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다만 폐업 기간에 몇 년 초과하면 줄 수 없다. 1년 초과하면 줄 수 없다. 나올 수 있는 게 세 개가 요 안에서만 딱 정해져요. 그래서 방금 읽은 거 3번에 1번 이거는 별로 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의미가 없고 그 밑에 양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3년을 초과해서 폐업한 후 재등록 기업 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방금 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에 1년을 초과해서 폐업한 후 재등록한 기업 공개사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이거고. 자, 여기까지 행정 처분을 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면 벌칙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 정리를 좀 하고 합시다. 자, 방금 한 게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행정관청에서 주는 처분이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형벌이 있어요. 행정형벌은 주로 줄여가지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우리 법에 형벌이 두 개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라고 합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돈으로 띄우는 게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겁니까? 이것도 돈으로 띄우죠. 이것도 돈을 떼어줘. 돈으로 내는 것을 요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벌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벌칙이 아니고 행정처분이고, 벌칙에는 형벌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처분은 행정관청에서 주죠. 행정관청에서 준다. 근데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줍니다. 과태료도 행정관청에서 줘요. 자, 그런데 요 중에서 요거 두 개는 해당 사항이 되면은 같이 줍니다. 같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중으로 하는 거 세 개 있죠. 이중으로 하는 거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 소속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벌은 이중으로 하는 거 세 개 전부 다 1년에 1천이에요. 그러면은 이중 등록하게 되면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등록 취소도 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면 요거 두 개는 같이 줍니다. 그런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1년에 1천 그러죠. 그러면 1년에 1천에 해당됐을 때 6개월 징역에 500만 원 벌금 같이 줄 수 있다 없다? 정확한 표현을 보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 하는 말은 두 개 다 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하나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 준다. 그래서 여기는 징역을 주면은 벌금을 못 줍니다. 벌금을 주면 징역을 못 줘요. 그런데 우리 법 말고 또 다른 어떤 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하면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징역도 주고 벌금을 주고 같이 줄 수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징역을 주면은 벌금을 못 주고 벌금을 주면 징역을 못 줍니다. 행정처분하고 형벌은 같이 준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형벌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이건 내용이 달라요. 한마디로 형벌은 범죄가 구성됐을 때 형벌을 줍니다. 과태료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준다. 오늘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이거는 같이 못 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행정처분도 행정관청에서 준다 그랬죠. 과태료도 행정관청에서 줍니다. 물론 모든 행정관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동일한 등록관청에 주는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은 누가 시켜준다? 등록관청이 준다. 그러면은 행정처분도 기업공개사에 주는 행정처분도 등록관청이 주고, 기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도 등록관청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닌데, 원래의 취지는 뭐냐면은, 넌 누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면은 네 행정처분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원 취지는 이거였어요. 행정처분 받을래, 과태료 받을래? 쉽게 몸으로 띄울래, 돈으로 띄울래, 이게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같이 줍니까? 같이 못 줍니까? 이거 받을래, 이거 받을래 하는 말은 같이 못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이거하고 이거 같이 주는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이유가 된 거지, 그 예외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같이 못 준다는 말이에요. 자, 요 부분에서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단계를 안 거치고 가니까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준다 그랬죠. 모든 행정관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소관청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주에 협회죠. 협회 설립할 때는 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물론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협회는 누구 소관이다? 국장 소관이다. 그럼 협회에게는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니고 저거는 형벌의 대상도 아닙니다. 협회에 줄 수 있는 벌은 오로지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럼 협회에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는 말입니까? 국장이 준다. 그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했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한마디로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망이다. 대상이 전국이면 누구 소관이다? 국장 소관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 소관이다? 국장 소관이다.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정 취소 또는 과태료 이거는 누가 준다고요? 국장이 줍니다. 다른 사람 못 줍니다. 자,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은 자,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협회 과태료 대상이 되죠.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안에 500명 이상의 기업공개사가 가입 비용 신청해야 되죠. 협회도 협회가 덩치가 크죠.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 기업공개사 있으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협회가 기업공개사보다 덩치가 훨씬 큽니다. 덩치가 큰 거래정보 사업자는 협회에게 과태료 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면은 과태료 받고 뭐라 하냐면 껌값이라 이래서 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협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요. 거꾸로 보면은 아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국장이 부과하죠. 명색이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꾸로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무조건 얼마야? 500만 원 이하예요. 자, 그 다음에 자격하고 관련돼서 자격은 원래 누구 소관이었다?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죠? 자, 시도지사 소관인데 자격은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죠. 뭐 때 나오냐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다를 때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거는 누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그리고 그거를 교부한 시도에 통보해라.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교부한 시도에서 준다 그랬죠. 그거 말고는 전부 다가 교부한 시도에서요. 그럼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에서 주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저번 주에 자격 정지됐다. 자격증 반납합니까? 안 합니까?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죠. 자격 취소되면은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자격증 반납은 누구에게 한다? 자기에게 준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이거 7일 이내 반납하죠. 이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7일 이내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알 수 있죠. 그때 과태료는 당연히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 준다. 결론적으로 자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지사 준다. 그다음 기업공개사는 등록관청소관이죠. 등록관청소관이니까 기업공개사 주는 행정처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줍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죠. 덩치가 작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입니까? 500만 원 이하입니까? 100만 원 이하다. 근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나중에 중개실무 쪽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거 중에서 500만 원 이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죠. 그죠? 근데 연수교육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 연수교육 안 받았어요.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죠.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조금 더 별도로 본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만 원 이하인데 원래 기업공개사 주는 과태료는 누가 주는 게 맞습니까? 등록과정이 주는 거 맞죠? 그런데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죠. 그럼 연수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 수 있다? 지도자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의사가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기업공개사만 표시 광고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인자 아닌자 구분할 때 아닌자가 위반하면 벌이 크죠. 1년에 1천, 인자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그거 말고 부당 표시 광고하는 것, 부당 표시 광고하는 한마디로 미끼 광고하는 것, 과장 광고하는 것, 이거 위반하면은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방금 한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데 한 단계만 밟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 밟고 지나가니까 자주 틀립니다.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에 굳이 내용을 지금 외울 단계는 아닙니다. 자, 외울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거 중에서 조금만 봅시다. 3년에 3천 우리 법에서 다 볼 건 아니고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무등록자 제일 못하게 하죠. 3년에 3천이죠. 그러니까 무등록자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년에 3천짜리가 금지행위에서 3년에 3천 나오죠. 자, 금지행위에서 1년에 1천짜리가 무등록자 매수 중. 그 다음에 3년에 3천짜리가 첫 글자 기억 안 나세요? 부당단체에서 탈세 증서를 직접 쌍방. 요 3년에 3천짜리죠. 그죠?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금지행위, 한마디로 업무방해죄 3년에 3천이죠.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3년에 3천은 이거 외울 거 없다 그러지만 방금 한 게 3년에 3천 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자, 그 다음에 1년에 1천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있다 하는 정도만 하고 지금 외울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시면은 과태료 있습니다. 자, 과태료 안에 과태료도 안에 외우지 말고 아까 기본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를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 누가 준다? 국장이. 기업공개사에 주는 것은 등록관청이. 자기가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주는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죠. 그죠? 물론 500만 원 이하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까 과장 광고 하지만 미끼 광고, 가장 광고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이런 거 하는지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죠. 국장이 모니터링 해갖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합당한 사유 없이 안 하게 되면은 국장이 정보통신 사업자에 요구를 했다? 그럼 안 하면은 벌은 국장이 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는 과태료다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얼마야? 500만 원이야. 지금은 그 정도만 이래 봅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 거기 보면은 뭐 301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은 여기는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다 외우게 해드릴게요. 근데 왼쪽에 과태료 부과 징수 요거는 했고요. 자, 요까지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에서 법령 부분이 끝났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법령 안에서 우리 중간에 실무 부분은 나중에 한다고 생략한 거 있었죠. 그죠? 그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끝나고 난 뒤에 실무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보겠습니다. 자, 법 이름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옛날에 고 노무현 대통령 계셨을 때 그분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은 부동산 가지고 일확천금을 얻는다. 이거 죽어도 못 받겠다며.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역대로 보면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정책을 서면 설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애당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한다고 정책을 많이 썼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느냐 하면 그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아파트를 18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18채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죠. 부자가 아니고 갑부죠. 그죠? 근데 18채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냐면은 자기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를 하나 더 살 정도의 돈은 있어요. 그럼 이거 아파트를 삽니다. 이걸 가지고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또 아파트 사요. 또 융자 받아가지고 또 아파트 산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자율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사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자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 없이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가지고 그거 하나만 해갖고도 이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지시를 하기로 이제부터 주택 거래를 할 때는 허가받아라고 해라. 허가받아라고 해라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밑에 참모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허가 받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허가는 원칙적으로 허가 관청의 재량권이에요. 허가 해주든 안 해주든 재량권입니다.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는 법에 맞으면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하나 판다, 내 집을 산다 할 때 허가 받아라.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밑에서는 안 된다, 위에서는 해라. 안 됩니다. 내가 대통령이 해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면은 주택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신고해라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제 거기 어디로 갔냐면은 주택법에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갔어요.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주택거래 신고 제도 하면서 어떤 게 들어갔냐면은 그때는 뭐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돼요. 자, 자금 조달 계획을 내는데 자, 누가 이 자금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람이 어느 기업체에 있으면서 어느 하도급체에 엇박질러가고 얼마 빼내고 물건 슬쩍 팔아갖고 얼마 숨겨놓고 이런 거 모아가지고 내 이거 산다라고 자금 계획을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을 내라는 말은 이걸 못 내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투기꾼들은 이런 거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별로 안 되겠죠.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 상승을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다운 계약서는 전부 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등기하러 어디에 가야 됩니까? 당사자들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됩니까? 법무사를 불러서 해야 됩니까? 불러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법무사하고 기업공개사하고 물론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은 법무사하고 기업공개사하고 누구를 조금 더 위로 봅니까? 법무사를 좀 더 위로 보죠. 그런데 만약에 법무사하고 기업공개사 만났어요. 서로 인사를 하겠죠. 아는 사람이면 누가 더 깊이 인사하겠습니까? 법무사가 고개를 완전히 숙여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에 주는 밥그릇을 기업공개사가 가지고 있죠.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가는 게 아니고 불러서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등기하는데 언제까지 오세요? 그러면 전화가 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직원이 어디 다른 데 갔는데 요번에만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아무 법무사나 전화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기 전에 옵니다. 법무사하고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 훨씬 위에 있어요. 법무사 불러가 등기하러 가면은 필수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다운 계약서 4억으로 3억 5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게 관례였어요. 정부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가면서 이거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라. 그럼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은 양도세 많이 내죠. 취득세 많이 내죠. 그러면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해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시행이 됐는데 한 달 동안 보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없죠. 올라갈 리가 없다.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이제 우리나라 집값 다 잡았다 이랬는데 한 달 지나거나 웬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 가격뿐만이 아니고 주택을 포함한 토지 건축물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거래신고 제도 이거 가지고만은 가격 상승 억제하는 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넣었어요. 그럼 주택법에서는 주택거래신고 제도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빼고 나중에는 주택법에서 이게 없어지고 공인중개사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서 그전까지는 우리 법 이름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오면서 법 이름이 바뀌기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쭉 나왔는데 우리가 자격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 대표적으로 굉장히 전문가죠, 그죠? 그 다음에 법무사 전문가죠. 그럼 그에 걸맞는 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법무사법. 그러면 우리 중개업은 중개업을 하는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죠. 아무나 중개업 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 위에 걸맞는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달라 누차 요구를 하다가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던 부분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 빼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있었어요. 자, 이따가 여러 가 쭉 나왔는데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있었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그 국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끝에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 부분이 있었어요. 이 전부 다 부동산 거래하는 것과 관련돼요. 이거를 별도로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법을 하나로 모으자 이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외국인 특례 규정을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추가시켜가 신고. 그래서 지금 법은 요거는 요 파트가 3개가 있어요. 자, 파트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모으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투기 방지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투기 방지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투기 방지라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원래는 매매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를 했어요. 예, 원 취지는 이런데 이제 법이 바뀌기로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실거래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이제는 알죠, 그죠? 아니까 이런 거 할 때 매매일 때 하니까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더라. 그런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동 확정일자 받는 거 말고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여기에 신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자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원래는 매매 계약인데 임대차 계약도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올해 추가됐으면 올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는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보셨죠. 자, 그러면 거기에 간단하게 313페이지에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오로지 매매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니까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죠. 외국인 등도 포함합니다. 올해 추가되기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요거는 부동산 등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한다. 물론 외국인도 포함은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신고 대상 들어가는데 신고 대상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